안녕하십니까, 김영주입니다. 부채한도 협상 의회에 통과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 선물 그렇게 강한 모습 아닙니다. 낙폭 줄이는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좀 기간 조정에 들어간 듯한 그런 모습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해결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것들을 좀 점검해야 한다. 이거 한번 오늘 마켓 포인트 첫 번째로 좀 꼽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향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오늘 그 점을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 코스피 시황 분석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단기 자금 조달 시장 또 이제 어느 정도 응찰률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19일짜리니까 17주짜리죠. 17주 이제 발행이 됐는데 빌이죠. 17주 빌. 그게 이제 응찰률이 2.97배. 여기 작아서 안 보이는데 2.97배 나왔고요. 1분기에 2.59에서 3.1배. 그리고 해외 투자자 비중이 요건데요. 요 계산하면 59% 나옵니다. 1분기에는 41.4%가 저점, 그리고 64.7%가 고점이었으니까 고점 부근에 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딜러 비중이 요 위에 요거요. 38%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외 투자자 비중도 회복이 됐고 했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프라이머리 딜러 비중이 좀 높다. 페드가 개입을 했는지 안 개입했는지 좀 불확실하지만 나중에 다시 확인이 되는 일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어쨌든 전날보다는 이제 좀 회복이 되는,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CMB, 캐시 매니지먼트 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그걸 이제 과거에 언제 발행이 됐는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1분기 때의 한 3달 동안 한 3번 정도밖에 발행이 안 되고요. 그렇게 자주 발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캐시 매니지먼트 빌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급하게 자금 조달할 경우에 며칠짜리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 때 좀 많이 운영이 됐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3일짜리가 250억 불짜리가 발행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렇게 CMB 쪽이 활용이 되는 그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좀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옐런 의장이 막 급하다라고 막 그렇게 했었던 그 이유는 여기서 드러나죠. CMB가 1분기에도 몇 번 발행이 됐고, 지금 최근에도 어제도 엊그저께도 발행이 되고 오늘 밤에도 발행이 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니까 실제로 미국의 재무부는 상당히 급한 상황이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오늘 지나면서 저런 CMB가 발행이 되는지는 앞으로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급하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럴 상황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3일짜리 CMB 발행이 되고 4주짜리, 8주짜리 350억 불 발행이 되는데, 아마 이제 오늘 정도까지만 확인을 하면은 이 단기물은 더 이상 이제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 급한 불은 꺼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CMB 재무부 행벌이 마무리되나, 여기 이 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CMB 4주짜리, 8주짜리, 13주짜리, 26, 52주짜리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은 입찰 시기나 이슈, 세틀먼트 데이가 베리라고 되어 있죠. 시도 때도 없다, 자주 아무 때나 재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좀 과하게 해석하면 그런 종류의 CMB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나갔다, 위기는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여러분이 이제 페드 인사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시장하고 이제 또 소통 마무리 국면으로 이제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랙아웃 기간이 6월 3일부터입니다. 오늘 6월 1일이죠. 오늘 밤 내일 밤 빼면은 이제부터 페드 인사들 시장에 나오셔가지고 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FOMC 회의 때까지. 근데 어제 이제 이분 저분들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보우만 이사, 이분이 좀 말씀하신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분 주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집값이에요. 그리고 이 집값 반등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향후 인플레이션 파이트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은 같아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향후 경제 지표 그리고 인플레이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이걸 회의 때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걸 참고하겠다. 이 맥락에선 벗어나지 않는데 이분은 집값을 얘기한 겁니다. 집값 케이스 실러 지수 보면 미국은 딱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집값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무슨 뭐 어디 뭐 무슨 원 아니면 무슨 은행 뭐 이런 데서 집값 나오잖아요. 기준 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이 되고 페드에서도 이걸 보면서 집값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니까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푸른색이 이제 미국 집값이라고 보면 되고 푸른색 위에 붉은색 이게 이제 20대 도시 그 다음에 초록색 이게 10대 도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이게 강세장일 때는 좀 이렇게 핵심 도시들이 좀 회복이 빠르죠. 많이 올라요. 그리고 또 빠질 때도 좀 덜 빠지죠, 보면. 근데 이제 붉은색 20대 도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저 그래요. 빠질 때는. 근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 때는 좀 속도를 내죠. 그리고 정점을 쳤어요. 2022년에. 그리고 빠지는 듯 하다가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또 주요 도시일수록 회복이 빠르다. 그러니까 20대 도시보다도 20대 도시가 좀 빨리 돌아서고 시기상으로도 좀 빨리 돌아서고 있죠. 어느 게 10대고 어느 게 20대고 이거 한번 보면은 여기 제가 10대 도시를 체크했어요. 보스턴, 시카고, 덴버, 라스베가스,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뉴욕,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아틀란타나 뭐 클리블랜드, 달라스, 디트로이트, 뭐 마이애미는 10대고 미네아폴리스 그리고 포틀랜드, 뭐 시애틀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딱 보면은 이게 로컬 패드가 다 있는 도시들 대부분이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20개 도시에 다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이제 로컬 패드의 이제 본부들이 다 지역 본부들이 다 있는 그런 도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좀 느린 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일 느린 게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봤더니 좀 비슷비슷하긴 한데 여기 이제 이 지표 숫자가 여기 1년 전 거 3월 22일 그리고 이게 이제 저점을 거의 기록했었던 이번 해 2월 그 다음에 이제 3월 지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시애틀 같은 경우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딴 거에 비해서. 그래서 시애틀 거 한번 볼게요. 고점을 이제 여기 한단 말이에요. 2022년 5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을 기록하는 게 올해 2월. 그리고 이제 겨우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시애틀은. 근데 다른 건 좀 빠른 경우가 있어요. 오늘 뭐 저 20대 도시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나만 좀 약한 걸 봤는데도 얘도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집값을 생각을 하면 우리도 집값 하면은 빠지는 게 당연하다. 앞으로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좀 한 10분의 1 토막만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10분의 1 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3분의 1 토막만 나도 뭐 좀 사보자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취향에 따라 다 틀리고 판단이 다 틀리실 거예요. 어떤 분은 반 토막 나도 살 것 같고 어떤 분은 10분의 1 토막이 나야 살 것 같다. 10분의 1 토막이 나려면 이런 시애틀 기준으로 보면은 몇 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한 10년도 더 멀리 돌아가야 되는 그런 가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남에 요새 뭐 한 3, 40억 정도 이제 하는 압구정동 아파트 뭐 한 10억만 되면 사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뭐 3억은 돼야지 사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각자의 판단에 이제 맡겨야 될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땐 그런 분들이 꽤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3, 4억까지는 안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반등은 좀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좀 약간 한 템포 좀 빠르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이게 올해 한 중반 넘어서면서 6월 지나가면서부터 가을께에는 이렇게 반등 나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더블 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런 상승이 나타나려면 금리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금리가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 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이러한 부동산이 움직이는 거 금리 쪽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값이 그냥 이 한국의 정서처럼 그냥 공공의 적이 돼버린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페드에서 생각할 때는 여기 위에 제가 표시했듯이 자산시장의 상승 자체도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번에 인플레이션 나타났을 때 임대료 주도로 해서 나타났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쪽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신경이 안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시장이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금리 인하 확률이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12월 달 기준으로, 12월 회의 기준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100bp 인하 확률이 5월 4일, 그러니까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48.6%까지 높아 있었어요. 기준금리가 400에서 425bp가 되는 게 48%였는데 그게 5월 19일 이후 제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동결하고 한 번 확률이 왔다 갔다 이렇게 서로 확률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집값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금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페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금리와 관련된 상품들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금리 자체를 생각해 볼 때 금리 인하 좀 빨리 온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페드도 지금 부동산 가격보다는 임대료 쪽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월 FOMC 미팅 때 금리 경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유로 시장은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산 시장이 막 올라가는 거, 그거 페드가 원치 않을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페드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다우지수가 지금 막혀 있듯이 나스닥도 최근의 상승폭 키우기 힘들 거예요. 고점 대비 이 피보나치 비율로 제가 조정 비율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우나 S&P가 그동안에 좀 회복이 빨라가지고 조정 비율이 20%대 그쪽으로 이제 접어든 상황이거든요. 나스닥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들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그럴 여건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페드 쪽에서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쉴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6월달 회의까지는 좀 쉴 가능성이 크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뭐 하고 있는지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물적 매도 나오죠. 그 다음에 콜 매도, 풋옵션 약간 매수하는 그런 모습, 코스피 200 쪽에서요. 그리고 위클리 콜 풋옵션 쪽에서는 어제 스트랭글 매수 쪽 잡은 거 아래쪽으로 선택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337.5에서 349가 안으로 수렴을 시키는 그런 모습. 결국 변동성 매도의 기간 조정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많이 빠지냐? 달러 선물 매도 나오는 거 보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누적으로 거의 4만 개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채 선물을 매수했다, 매도했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 매수 누적 15,000계약, 16,000계약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결국 금리 쪽 하락하기 힘들다. 이거 뜻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리. 부채 한도 협상, 국채 시장 안정이 이제 앞으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내외 수요, 그러니까 국내외 수요라는 건 미국 쪽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한국 사람이 외국인이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 미국 국내외 수요하고 미국 외 해외 수요 회복되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 급 조달 자금, 아까 CMB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마무리되는지 조금 더 1, 2주 정도 확인하면은 이제 자산시장, 자본시장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본시장 안정이 되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야 되겠고요. 새로운 인플레이션 위협 등장했다. 이제 뭐 상품 시장 쪽에서 오는 인플레이션 아니면 뭐 이제 뭐 임대료 뭐 이런 거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 인플레이션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이쪽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이쪽으로 페드가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빠른 국채시장 회복 기대할 수 없다. 금리 인하가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월 FOMC 미팅 이 블랙아웃 기간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그 기간까지는 욕심을 내는 시간이 아니라 5월에 나타났었던 그런 좀 복잡했었던 그 움직임들 그것을 되돌아보는 말 그대로 숨고르기 타이밍으로 우리가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6월 상반기는 숨고르기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